전 시간에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집합명사까지 설명했어요. 교재 잠깐 보세요. 96페이지. 96페이지 보면 맨 위에 그 물이나 때를 나타내는 또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단위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단위명사와 비슷한 경우인데 이것도 이제 어휘용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거기 단어들을 보면 저 96페이지 맨 위에 3번 약간 이제 고딕체로 써놓은 단어들을 쭉 보세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할 때는 crowd, 소의 무리, 소떼를 뜻할 때는 herd, 양떼를 뜻할 때는 flock.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짐승들, 동물들의 무리를 나타낼 때는 떼라는 단어를 하나를 사용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묶어내는 게 이제 좀 다른 단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또 언어의 특징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배워가는 거예요. 소떼나 양떼가 다를 바가 없지만 영어상으로는 소떼를 나타낼 때는 herd, 양떼는 flock, 염소떼도 flock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에 swarm이라는 단어가 이제 곤충들의 무리. 여기는 이제 벌떼 해서 swarm of bees 하면 벌떼, 벌들의 무리 이렇게. 또 다음 줄 보면 fish라고 뒤에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물고기 떼를 가리킬 땐 이거예요. shoal. 그리고 우리가 아주 쉬운 단어로 알고 있었던 school, 학교 있죠, 학교. 이것도 물이나 떼라는 뜻도 있어요. 물고기나 돌고래 떼를 나타낼 때는 shoal이나 school. 그 다음 포도 한 송이를 뜻할 때는 bunch나 cluster. 이런 단어들이 다 어려운 단어들인데 어려운 단어들일수록 이런 걸 알아두면 실제로 어휘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어휘시험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룹이랑 동의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알아둬야 되고, 또 바나나 같으면 보통 명사니까 바나나 한 개, 두 개 할 때 a banana, two bananas 이러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바나나 한 다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bunch of bananas 또는 hand of bananas 이렇게 해서 다발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암기용으로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먼저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예문으로 뜻 연습하고 해설 맞춰보면서 이제 가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을 살펴봤고, 이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넘어갈 건데 먼저 책 보고 몇 가지를 정리를 해요. 먼저 물질명사요. 이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넘어간 거예요. 물질명사를 보면 1번 셀 때는 단위명사를 사용한다 해서 단어들을 쭉 묶어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고, 이걸 익혀두면 이런 느낌이에요. 첫 번째 걸 보세요. A suit of clothes 하면 옷 한 벌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a book하고 같은 느낌이 들게끔 a book 딱 두 단어로 책 한 권 이런 것처럼 a suit of clothes 옷 한 벌 이런 식으로 같은 느낌이 들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또 옆에 보면 a shower of rain 한 차례의 비, 한 차례의 소나기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오는 정도가 최소라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외워두면 여러 가지 응용의 여지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물질명사에만 이런 셀수 단위명사가 있냐? 그게 아니고 옆 페이지로 가봐요. 97. 6번에 추상명사라고 1번에 단위명사 또 있거든요. A case of theft, 한 건의 절도, 한 차례의 도둑질은 이렇게 나타내고, 옆으로 가요. A stroke of luck, 한 차례의 행운. 일 때는 또 stroke라는 단위명사를 쓰고, 또 충고 한마디 할 때는 a piece of advice 또는 a word of advice를 사용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요것도 이제 꼭 암기를 해두세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명사하고 추상명사에는 해당 단위명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암기해서 네 단어가 완전히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익숙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길 봐요. 전 시간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서 보통명사, 집합명사 이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물질명사, 추상명사는 이제 단위명사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아까 말했던 것, 그걸 지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뭐냐면 셀 수 없는 명사를 불가산 명사라고 그랬죠? 불가산 명사의
쓰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산명사의 전용. 그런데 좀 더 자주 나오는 걸 사용해서 불가산명사의 보통명사화. 이 부분을 이제 배울 거예요. 반드시 배워서 이해하고 가야지 이런 걸 그냥 건너뛰거나 그래버리면 공부하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 정확한 해석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를 안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불가산명사는 그럼 왜 보통명사처럼 쓰이냐? 결론이 이거예요. 뜻이 바뀌어, 뜻이. 뜻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걸 이해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배우세요. 그러면 불가산명사가 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럼 이런 단어들이 부정관사를 붙이거나 뭐 s나 es를 붙여서 보통명사처럼 변했으면 뜻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단어인데, 그런데 어를 붙였을 때 뜻 다르고 또 복수형으로 썼을 때 뜻이 다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걸 다 못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냐? 공통점을 뽑아서 외워놓으면 되죠. 공통점을 뽑아서 외워놓으면 여기 칠판에 안 적혀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구나. 결론은 한 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익숙해지면 칠판에 안 적혀 있고 교재에 없는 거라 하더라도 어떤 단어가 물질명사야. 그런데 앞에 어를 붙였어. 그러면 이게 물질명사의 뜻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뜻이 바뀌었겠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하나하나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셀 수 없는 명사 중에 물질명사부터.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 자, 결론을 내놓고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물질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면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변해요. 물질명사가 이제 재료로 쓰이는 명사들이 물질명사에 많은데 그 재료로 만든 제품, 또 하나하나의 개체, 또 사건, 또는 종류, 이런 뜻으로 변해요. 이 중에서 특히 제품,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제품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같이 해요. 글래스라는 단어에 아무것도 안 붙여서 쓰면 유리라는 재료로서의 물질명사예요. 근데 글래스에다 어를 붙였다. 그러면 유리로 만든 제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글래스에다가 복수형으로 썼다. 그러면 유리로 만든 제품 중에 좌우 대칭인 거. 뜻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또 아이언이 철이라는 제품이에요. 철이라는 재료. 근데 아이언 앞에 부정관사를 붙였다. 그러면 철로 만든 제품 중에 몇몇을 가리켜요. 아이언을 s를 붙였다. 그러면 철로 만든 제품 중에 글래시즈처럼 좌우 대칭인. 그래서 이걸 붙인 거겠구나. 이렇게 해서 뜻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글래스에다 어를 붙였어. 그럼 유리로 만든 제품 중에 유리잔. 그러면 글래시즈는 유리잔의 복수도 되고요. 글래시즈 하면 좌우 대칭인 안경. 아이언에 언을 붙이면 철이라는 재료로 해석하면 안 되고 뜻이 변해서 철로 만든 제품 중에, 그러면 철로 만든 제품이 한두 개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리미. 그런데 만약에 다리미 말고 또 딴 것으로 쓰였다. 그런데 얼마든지 응용이 되잖아. 철로 만든 제품이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가도 되지. 아이언에 s를 붙였어. 그럼 복수형으로 만들었죠. 그럼 이것도 좌우 대칭인 아까 말했던 수갑. 이렇게. 페이퍼가 종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재료에 속하기 때문에 물질명사예요. 근데 어를 붙였다. 그러면 종이로 만든 제품 중에 신문, 서류. 이렇게 뜻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제품의 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칠판에 안 적어 놓은 어떤 물질명사가 나왔을 때도 이 재료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응용을 하라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톤이 돌이라는 재료인데, 앞에 어를 붙였다. 그러면 재료로서의 돌이 아니에요. 라이트가 빛이에요. 빛. 햇빛의 빛. 전등빛의 빛. 근데 이 빛이라는 단어도 셀 수 없는 명사야. 근데 어를 붙여버리면 이거는 개체의 한 예예요. 개체. 뭐냐면 지나가는 어떤 동물한테다가 지나가는 개한테 그냥 장난삼아 돌을 집어던졌다. 그러면 그때 돌이라는 건 재료로서의 돌이 아니라 개체로서의 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를 붙여줘야 돼.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A stone, 돌멩이 한 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 빛도 없는 깜깜한 밤인데 아주 먼 곳에서 어떤 집에서 빛이 새서 나와. 그런 걸 바로 a ligh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석하냐면 한 줄기의 빛 이렇게. 그래서 a stone, a light가 바로 개체, 돌멩이 한 개, 한 줄기 빛, 낱개로서의 개체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예도 있고요. 자, 또 fire가 불이에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앞에 to를 쓰고 fire에 s를 붙여버릴 수 있다고. 이게 사건의 대표적인 한 예예요. 그런데 이런 건 금방 뜻이 좀 와닿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 fire가 불인데 불로 인한 사건을 뭐라고 그래? 화재일 거 아니에요. 그럼 two fires 하면 두 건의 화재. 어젯밤에 화재 두 건 있었다 할 때 화재 두 건, two fires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종류. 포도주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를 붙이기도 해요. A good wine. 바로 이렇게 굿이 붙어서 포도주의 종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어도 있고 또 이렇게도 various wines. 책에 있는 예를 그냥 칠판에 쭉 적어가면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뜻 처리를 해보면 돼요. 포도주는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질명사인데 A good wine 하면 품질이 좋은 포도주, 포도주의 종류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various wines, 와인에다 s를 붙였죠? 그러면 다양한 종류의 포도주들, 종류로서의 포도주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칠판에 안 적혀 있는 이제 또 다른 물질명사들이 나왔는데 문장을 보니까 분명히 어가 없어야 되는데 어가 붙었어. 그러면 뜻을 이렇게 넷 중에 한 가지로 바꿔서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배운 거예요. 단어를 모르는 단어도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아는 단어조차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 영어가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물질명사의 보통명사화는 이렇게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좀 간단한 걸 먼저 해요.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 추상명사라는 건 아까 눈에 안 보이는 뭐 친절, 증오, 사랑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 이제 경우가 좀 줄어드는데 여기도 결론부터 추상명사를 보통명사처럼 썼다.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이거,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뭐뭇의 성질을 가진 것. 뭐뭇의 성질을 가진 사람. 뭐뭐의 성질을 가진 것. 요게 중요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kindness가 친절이거든요. kindness, 친절한에다가 ness 붙여서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명사만 수식하는 many를 쓴 다음에 kindness에다 es를 붙였다. 그러면 뜻이 이렇게 변해. 많은 친절들 이러면 안 되고 많은 친절한 행동들 이렇게 구체적 행위. 많은 친절한 행동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뜻으로 해석을 했더니 말이 돼. 그럼 그 문장은 맞는 문장이라 이거야. 근데 뭐뭇의 성질을 가진 사람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failure가 실패. 근데 여기다 어를 붙였어. 그러면 보통명사처럼 변한 거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석해. 실패의 성질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 실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의 성질을 가진 것. 실패작. 이런 식으로. 자, 또 보세요. 뷰티가 아름다움이라는 추상명사인데 앞에 어를 붙였어.
그러면 보통 명사처럼 쓰인 거죠. 아름다움의 성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게 바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오히려 정확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유명사. 좀 이제 고유명사는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 고유명사는 아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특징이다 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 결론부터요.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면 이런 것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돼요. 이런 것 중에 하나. 자, 예를 들어서 뭐뭐 가문의 사람.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뭐뭐의 성질을 가진 사람. 그런데 바로 이게 또 중요해요. 아까 저 추상명사와 비슷한 해석 방식이에요. 그 다음 작품, 발명품. 작품이나 제품 다 같은 말로 볼 수도 있는데 제품, 작품, 발명품. 이것도 뜻 처리가 오히려 단순해서 금방 이해하기도 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고유명사가 보통명사처럼 쓰이면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러면 이걸 어쩔 땐 이렇게, 어쩔 땐 이렇게, 어쩔 땐 이렇게 하냐. 이런 거는 문맥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내용에 맞게 해석해주면 돼요. 그 문장 속의 전후 흐름에 맞게. 이런 거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일단 이렇게 하나하나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케네디가 누군지 알죠? 거기다가 이제 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일 수도 있지만 이 뜻일 수도 있고 이 뜻일 수도 있고 이 뜻일 수도 있어요. 피카소도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면 to 피카소즈 이러면 to를 붙이고 s를 붙였다는 얘기는 보통명사로 변했구나. 그럼 이게 뜻이 뭐냐? 내용에 따라서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말이야. afford 이런 것도 마찬가지. 미스터 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마지막에 미스터 김 이런 경우는 좀 전에는 케네디, 피카소, 포드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을 좀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냥 어떤 사람의 성에 불과한 걸 써놨잖아요. 그러면 미스터 김 이런 거는 틀린 표현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알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김씨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어떤 김씨라는 사람이 당신을 보러 만나러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명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해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케네디부터 연습을 해요. 케네디가 이렇게 해석이 됐다. 그럼 케네디 가문의 한 사람. 이렇게 되면 피카소 가문의 두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다음에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케네디가 꼭 미국 대통령 케네디 말고 케네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미국에도 수없이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네디 그러면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러면 돼. 좀 전에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김씨라는 사람이 이런 것처럼 또 여기도 두 명의 피카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집중해요. 뭐뭐의 성질을 가진 사람. 유명인일 때만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케네디. 케네디와 같은 정치가. 정치가라고 해석하는 거야. 케네디. 케네디와 같은 대통령.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고. 포드. 포드 그러면 유명 그 회사 그 자동차 재벌이잖아요. 그러면 포드. 그러면 포드와 같은 사업가. 포드와 같은 재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피카소도 단수라고 하고 피카소. 그럼 피카소와 같은 화가. 이렇게. 이게 바로 그 성질을 가진 사람. 세익스피어. 세익스피어와 같은 극작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발명품. 그건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해요. to 피카소즈. 그러면 피카소가 그린 그림 2점.
피카소의 작품. 그 다음에 afford. 그러면 포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제품. 근데 포드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제품 중에 자동차가 대표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 afford. 그럼 포드차 한 대. two Fords. 포드차 두 대. 이렇게. 발명품.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접근이 잘 안 되겠지만 두 번째 정도 듣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예문을 보면서 이런 게 조금씩 떠올라 주면 그러면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질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보통명사화를 배웠어요. 뜻이 바뀌는 것이다. 이유는 해서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요.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지금 이제 나온 김에 같이 하는 것이지 셀 수 없는 명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셀 수 있는 명사에도 해당되는 거고 앞으로 설명이 여러 번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아주 좀 신경 써가지고 들어둬요. 네 번째 뭐냐면 형용사 구. 그러면 형용사 구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전사 of 플러스 명사. 이런 게 형용사 구일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형용사 구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자, 형용사 구에 수식을 받아 특정해질 때 바로 결론이에요. 특정해진 명사에는 정관사를 붙이는 거예요. 형용사 구의 수식을 받아서 특정해졌다. 그러면 그 명사 앞에 덜을 붙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는 뜻 처리는 할 필요 없어요. 해석은 하지 말고.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유가 있어, 우유, 밀크.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세상 모든 우유를 다 가리키는 거고요. 루프, 지붕. 그럼 이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지붕을 다 가리키는 거고. 메이어, 시장이라는 관직명이거든요. 시장. 그러면 모든 도시의 시장을 다 가리키는 단어. 그래서 지금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섞여 있어요. 자, 이런데 모든 지붕을 다 가리키고 모든 도시의 시장, 모든 우유를 다 가리키는 건데 우유부터예요. 밀크 뒤에 in this glass. 여기서 이 glass는 또 유리잔이라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 유리잔 속의 우유. 그러면 in this glass가 뒤에서 앞에 milk를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in this glass. 이런 게 바로 이거라고. 형용사 구. 그러면 이 우유잔 속의 우유. 이걸 붙이는 순간 명사의 범위가 제한이 돼버려요. 이걸 붙이는 순간 이때 이 표현은 이제는 세상 모든 우유가 아니라 어떤 유리잔이 있는데 그 유리잔 속의 우유. 바로 이것만 가리켜. 이런 걸 바로 특정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없지만 반드시 더를 붙여요. The milk in this glass. 이 유리잔 속의 우유. 이렇게. 지붕. 세상 모든 집 지붕을 다 가리켰는데 뒤에 이게 붙었다 해요. Of that house. 저 집의 지붕. 그러면 이제 다른 집 지붕 말고 그냥 저 집만의 지붕이잖아. 저 집의 지붕. 그러면 특정한 집의 지붕. 특정한 지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루프는 특정해지니까 더를 붙여라 이 말이에요. 이때 더는 해석할 필요는 없고. 끝으로 메이어 해놓고 뒤쪽에 of London 이라고 했다 해요. 그러면 런던 시장. 그럼 그냥 특정해지잖아요. 더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바로 불가산 명사의 보통 명사화라 해서 부정관사를 붙일 때도 있고 또 정관사를 붙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요 4번도 같이 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97페이지 5번 불가산 명사의 전용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명사, 고유명사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위명사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는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요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몇 단어를 적어줄 테니까 요 단어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몇 단어를 써줄 테니까 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 단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옆에 있는 단어를 묶어서 외우려는 여기가 목적이에요. 여기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노트에다가 지금 써주는 걸 한번 쭉 써봐요. close, 그 다음에 scene, machine, jewel, poem, pot, weapon. 이 단어를 쭉 쓴 다음에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을 한번 써보세요. 자, 뜻이 뭐냐면 clothes, 옷, scene, 장면, machine, 기계, jewel, 보석, poem, 시, 포트, 그릇, 단지, 꿀단지, 항아리 이런 거, 웨폰, 무기. 자, 이제 이렇거든요. 근데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외우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단어들을 쭉 보세요. 대신 철자가 비슷한 걸 먼저 적어줄 테니까 철자 외우는 것도 지금 여기서 잘 들어요. 장면이 scene이죠. scene 그대로 다 썼어요. 여기다 ry를 붙여요. 대신 이제 모음이 아까 몇 가지만 됐을 때는 요게 발음이 없었는데 자음을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또 발음이 생겨. 그래서 scenery. 다음에 machine에다가 똑같이 또 이도 발음이 없었는데 또 ry를 붙여. 그러면 또 발음이 생겨. machinery, scenery, machinery, jewel 에다가 또 ry를 붙여요. jewelry. 마지막에 weapon. 무기인데 여기다 ry를 붙여. weaponry. 그러면 이 네 개는 마지막 끝에 ry만 붙였죠? 그러니까 단어 금방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 포트라는 게 그릇이나 단지인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고 하거든요. 도공이 이거예요. 포터. T자 하나 더 쓰고 ER 붙여. 또 시를 쓰는 사람은 포잇. 시인. 포잇에다가 ry를 붙여요. 파터에다가 r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y만 붙여. 그래서 비슷한 철자 방식이라서 이것도 지금 여기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자가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철자가 또 다른 clothes 말고 clothing. 바로 이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랑 성격이 같은 거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furniture, produce.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몇몇 이렇게.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왼쪽의 단어를 통해서 오른쪽에 이것들을 적어줬는데 이것들이 뜻이 뭐냐면 보세요. weaponry, 무기류란 뜻이에요. machinery, 기계류란 뜻이라. jewelry, 보석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집합명사 개념이에요. 퍼니처가 가구 하나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가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였어. 이 단어는 좀 생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예요. 생산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이 뜻으로도 쓰여요. 농산물. 농산물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클로딩, 의류. 이제 느낌이 좀 오잖아요? 시너리, 장면들 모아놓은 것. 그래서 장면들 이래도 되고 경치,
이래도 되고. 포이트리, 시류, 시 전체를 가리키는 거야. 포터리, 그릇류, 도기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합적 개념이라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바로 이 단어들을 뭐라 부르냐면, 방금 집합명사의 개념이다라고 했죠. 바로 이 단어를 이렇게 불러요. 집합적 물질명사다. 이렇게 묶어놓으세요. 문법 문제 맞추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어휘도 중요한 거고. 집합적 물질명사. 그러면 이 단어들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 단어들은 특징이 뭐냐? 잘 봐요. 집합적 물질명사는 요것 하나만 외우면 돼. 이 단어들을 집합적 물질명사라 하는데, 이 단어들은 특징이 뭐냐? 물질명사 취급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물질명사 취급한다는 게 뭔 얘기냐?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방금 전 시간에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을 외워두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외워지나 봐요. 셀 수 없는 명사. 부정관사 못 붙이죠? 셀 수 없으니까. 복수형이 안 되죠? 단어 자체로밖에, 단수 형태 그대로 쓸 수밖에 없죠? 그 형태로 단수 취급해야죠? much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죠? little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죠? 좀 전에 셀 수 있는 명사하고 비교하면서 써줬던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을 이렇게 쫙 외울 수 있으면 그러면 이 단어들의 특징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의 특징이다 해서 이거 하나하나 외우려 하지 말고 이 단어들은 이명칭이다. 그래서 그냥 물질명사 취급한다 하고 공부 끝내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이거야 어차피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 그대로니까 여기다가 이것까지 셀 때 단위명사를 사용해요. 셀 때 뭐 a piece of 이런 거. 그러면 집합적 물질명사는 주로 뭘 쓰냐? 방금 말한 piece를 써요. 또는 이걸 쓰기도 해. article, on, 뭐 뜻은 같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an article of 이렇게. 그러니까 가구 한 점 할 때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써야 돼. 자, 이런 게 바로 집합적 물질명사.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죠? 그럼 물질명사는 공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도 다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추상명사예요. 그래서 추상명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만 더 추가해서 공부하면 돼요. 지금 이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96페이지 아래 해서 이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단어들을 칠판에 적어준 거고 안 적혀 있는 단어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단어 암기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또 여기 보세요. 이제 추상명사만 정리가 끝나면 그 명사의 종류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다 끝나요. 근데 추상명사에서 의외로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이 다 딱딱 끊어지는 설명이니까 한꺼번에 다 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또 다른 파트에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파트를 배우다가 또 여기가 익숙해지기도 하니까. 자, 이제 추상명사랑 관련된 거예요. 아까 추상명사도 단위명사 사용해서 셀 수 있다. 해당되는 단위명사 외우라고 했고요. 이제 그건 됐고. 첫 번째, 추상명사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추상명사 강조하는 방법. 추상명사 앞에다가 or를 써요. 그러면 추상명사가 강조가 돼. 또는 이렇게 써도 돼. 여기는 어순이 중요해요. 추상명사 뒤에다가 제귀대명사 중에 itself를 추가해줘도 그래도 추상명사 강조가 돼요. 그러면 추상명사 강조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all과 itself를 매우로 해석해요. 그리고 추상명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해석해주면 돼. 자, 이렇게 바꿔서도 되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예로 할 테니까 보세요. all beauty, beauty itself, very beautiful 이렇게 다 매우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들어가요. 전사 플러스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나 대명사 온다고 했죠. 그래서 전사랑 명사가 합쳐지면 정치사랑 명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수식어구를 이루는데 뭘 수식하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형용사 구도 되고 어쩔 때는 부사구도 되고
해서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제부터 구체적으로요. 전사 중에 어부가 오고 명사 중에서 여러 개의 명사가 있지만 그 중에 추상명사가 오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공식으로. 어부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면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가 아니고 어부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면 대부분 형용사로만 쓰여요. 자, 이런 걸 공식처럼 외워버리면 돼. 자, 다음. 전사 어부 말고 다른 전치사. 어부를 제외한 다른 전치사. 그리고 또 명사 중에 추상명사가 왔다. 그러면 또 이론적으로는 전사 플러스 명사니까 형용사 또는 부사겠지. 여기선 그러지 말고 그냥 바로 부사다. 이렇게 조금 더 간단하게 외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위에 것은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아래 것은 이 공식을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 바로 이것과 연결된 수거들이 나와요. 그때 전치사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 이것과 관련된 수거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어휘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수거예요. 그래서 책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바로 전사 플러스 추상명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나온 예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건 꼭 암기를 하라고요. 다음 세 번째. 지금 추상명사랑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에는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칠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have가 나오고 정관사 더가 붙고 추상명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꼭 칠판에 해줬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공부를 지금까지 이제 예습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한 분들은 벌써 복습이에요. 이거 어디서 배웠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에 명사수식할 때 그때 나와 있던 구문이야. 이게 형용사적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배웠던 게 기억이 나려면 그 복습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복습을 안 했다거나 또는 아예 그냥 이 필기하는 거 귀찮아서 책만 쳐다보면서 동영상만 봤으면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연습장에다 필기하면서 자기만의 좀 노트를 만드는 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땐 해석 어떻게 하는 거냐? have는 해석을 안 해. 더 다음에 추상명사를 바로 부사로 해석해요. 부사로 해석하란 얘기는 여기 추상명사를 이렇게 뭐뭐 하게도 이렇게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문장의 동사가 have인데 원래는 문장의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을 끝을 내는 건데 해석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어디서 끝을 내냐? 바로 여기. 부정사를 바로 문장의 동사로 해석하면 돼요. 문장의 동사로 마지막에 해석하면 된다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또 이거랑 관련된 문장 전환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하고요. 하나만 해석을 하면서 또 다음 거로 넘어가요. She had the kindness to help me.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이거 해석해봐라. 만약에 이걸 안 배웠어. 또는 배웠는데 잊어버렸다거나 생각이 전혀 안 난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해석해야지. 그 여자는 나를 도와줄 친절함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도와줄 친절함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니까 또 한 번 생각해.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줬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위에 게 기억이 났어. 그러면 해석이 아주 쉬워져요. 그녀는 친절하게도 나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나를 도와주었다. 해석하는 순간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잖아. 자, 다음 네 번째. 또 추상명사가 와요. 그리고 이제 정관사가 이렇게 붙을 때가 많아서 써주는 거야. 그런데 바로 뒤에 접속사 대시 와요. 그리고 that 이하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주어 동사 등등이 완전히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틀렸다가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왔을 때 이게 적용되는 거야. 앞에 있는 추상명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 대절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뜻과 이 뜻이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이디어, 어떤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여기에 다 있어. 또는 여기에 의견이라는 추상명사가 왔는데 그 의견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팩트, 사실이라는 추상명사를 썼는데 그 사실의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 그러면 뜻이 같은 거거든요. 이때 대시 이끄는 절을 바로 이렇게 불러요. 뜻이 같은 걸 동격이라고 그래요. 대시 이끄는 절을 동격의 명사절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배운 거예요. 대신 이제 책에서 예문 같은 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한번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기억에 전혀 안 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한번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또 나올 거라고. 자, 근데 바로 이랬던 표현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덜을 쓴 다음에 추상명사를 쓰고 여기 대시 이끄는 절을 동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상명사 바로 뒤에 대표적인 전사 of, 동격을 뜻하는 of라는 전사를 쓰고 대절의 동사 이하를 바로 of라는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바로 동명사로 문장 전환을 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동명사편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지금 한번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한 것은 동명사 가서 배워야지. 지금 명사편에서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적어준 것 뿐이지 이걸 또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없는 건데 하나 써놓으세요. 전사 to를 쓰고 소유격이 나오고 추상명사가 나오면 이게 이제 하나의 부사구거든요. 여기 to가 전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부사구. 이렇게 나올 때도 많이 있으니까 뜻을 외워놔요. 뭐뭐 하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to my joy 이러면 내가 즐겁게도 이런 식으로.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자, 교재 보세요. 97페이지 6번의 추상명사 1번이 단위명사 2번은 추상명사 강조 예문에 his all attention 그는 매우 주의 깊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는 매우 주의 깊다. 3번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오면 형용사다 해서 밑에 어휘들 암기하고 그리고 넘겨요. 98페이지 4번 별표 치고 굉장히 중요한 수고라고요. 그 시험에 나온 얘가 그 박스로 들어가서 두 번째 줄 오른쪽을 보면 by intention이라고 고의로라고 나오죠. 이렇게 수고로 외우면 되거든요. 고의로 일부러인데 쭉 그 줄로 내려와서 여덟 번째 줄 보면 on purpose 이것도 고의로거든요. 그러면 purpose 앞에는 on을 써야 되고 올라가서 intention 앞에는 by를 써야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낸단 말이야. on intention 해놓고 고의로 의 동의어를 적어놓고 연결이 맞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틀렸지. intention이 아니라 purpose를 쓰거나 intention을 쓸 거면 on이 아니라 by를 써야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수건데 전사를 꼭 정확하게 암기하면서 외워야지 전사를 대충 외워버렸다. 그러면 결론은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나와도 못 맞추는 거야. 귀찮아도 이런 건 지금 문법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좀 어휘의 문제잖아. 어휘. 이거 외우는 건 싫다 해서 문법 공부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건 문법이 아니고 어휘잖아요. 수거.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어휘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이 어려우면 어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6번 칠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엔 이제 99페이지부터 정리하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